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닫힌 사회에서 열린 가정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반 부스조 루메니 나주라는 분이 맥락 가족 치료를 이야기했는데요. 거기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다측면 공정성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는 윤리적인 맥락이 중요한데, 윤리적인 맥락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부부관계는 대칭관계를 이루고 부모자녀 관계는 비대칭 관계를 이루어야 그게 공정하고 윤리적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서로 상호적이어야 되는 관계가 이제 대칭관계고요.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그런 비대칭 관계여야 윤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서로 상호적이고 평등하고 그러지 못하면 이게 한쪽이 다른 쪽을 통제하고 조절하려고 그러고 지배하는 관계라면 그거는 윤리적이지 못하다고 보는 거고요. 부모 자녀 관계는 이제 부모가 자녀를 돌봐야지 자녀가 부모를 돌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자녀가 부모를 걱정하고 부모를 걱정해서 자신한테 집중하지 못하는 게 그게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그런 출발선일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너무 불안해 보이고 늘 갈등에 쌓이고 싸우면 자녀들이 굉장히 불안해지죠. 불안한 상태에서 부모를 걱정하게 되고 이런 것도 부모와 현상의 처음 시작하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 중에 누군가를 걱정하면서 부모의 그 어떤 요구나 그 부모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하고 부모님의 감정을 늘 살피고 이런 것들이 다 부모와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 그런 부모 자녀 관계는 자녀들이 충분히 돌봄을 받으면서 자기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잘할 수 있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결국 그게 비대칭적인 잘못된 그런 윤리적 맥락의 가정의 모습이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부부관계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아내들에게는 스스로 중간태를 사용한 그리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또 요구하고요. 남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할 것을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라는 거죠. 그 서로 존중하는 그 모습이 순종과 또 사랑과 희생으로 나타나는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칭적인 관계고 부모 자녀 관계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자녀들한테는 부모한테 순종하라고 그러고요. 이때의 순종은 종이 자기 주인한테 순종하는 것 그런 것과 똑같은 그런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순종하는 그런 순종입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그런 부모한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라. 이제 이 말씀인데요. 자녀가 어떤 때에 그렇게 노엽게 되고 화나게 되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 상처가 쌓이게 되면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노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초등학교나 뭐 이럴 때까지 어릴 때까지는 상처가 쌓여도 자녀가 아직 힘이 그렇게 부모에 대항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적이든 육체적이든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표출하지를 잘 못합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이제 사춘기가 되고 10대가 되고 그러면은 그동안 쌓여왔던 그런 상처들을 분노로 표출하는 그런 경우들을 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 관계는 성경 속에서도 이렇게 비대칭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잘 돌보고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자녀다 생각하고 잘 돌보고 화나게 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자녀들한테는 부모한테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런 관계를 잘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요즘 참 세대 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변하지 않는 옛 세대의 그 부모님 세대의 그 부부 관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싶어 하는 그런 남편과 또 이제 새로운 세대에 변화돼가는 그런 부부 관계를 또 이렇게 따라가고자 하는 아내와 사이에도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보고요. 또 부모 자녀 간에 굉장히 세대 차이가 많아서 또 갈등을 많이 겪는 경우들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취할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서로 참 피차 복종하고 부부간에는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잘 양육하고 또 그러면 자녀는 그 부모의 사랑과 양육에 대한 응답으로 사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한테 순종을 잘하게 하려면 부모가 자녀를 먼저 잘 돌봐야 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부모가 먼저 자녀를 오래 참음으로 정말 자녀들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줄 때 그 자녀들이 설사 중간에 이렇게 반항하고 굉장히 부모한테 분노하고 그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을지라도 부모의 그 오래 참음과 사랑에 나중에는 자녀들도 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굉장히 많이 또 이렇게 지탄을 받는 그런 상황들로 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이걸 굉장히 수치스러워하고 학교에서 또 어려워하고 이런 것들을 또 호소하는 경우들을 또 보게 됩니다. 또 세상에 이렇게 따라가고 친구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굉장히 쉽고 그래서 청년들이 되면서 교회를 떠나는 비율들이 요즘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런 자녀 세대들의 믿음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부모님 세대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게 하고 싶으면 정말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고 늘 이렇게 아이들을 훈계하고 이렇게 때로는 혼내고 뭐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그 부모에 의해서 억지로 교회에 갈 수 있는 때는 그나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까지는 억지로 부모가 끌어다 교회에 데려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진정 그 아이들의 신앙이 아니면 결국은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정말 자기 신앙으로 자라게 하려면 그 부모가 믿고 있는 신앙이 나도 따르고 싶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모를 좋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부모를 내가 좋아하고 이상화하고 그럴 수 있어야 그 부모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을 내 걸로 만들고 싶은 그 내재화하는 그런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모가 싫은데 그 부모가 늘 윽박지르고 혼내고 너 그러면 하나님한테 혼난다 뭐 이런 어떤 협박 속에서 교회를 억지로 간다고 해서 그 신앙이 자기 것이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신앙생활을 잘 하게 하고 싶으면 우리가 정말 부모된 세대들이 더욱더 자녀를
잘 정서적으로 참 양육하고 관계를 좋게 잘 유지하고 그러면서 이 신앙이 자연스럽게 자녀들한테 내재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노력하는 것들을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아무리 어긋나고 신앙에서 멀어진다 할지라도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이 또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불안해하면 그 불안을 자녀들이 느낍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참 불만족스럽게 여기면 부모가 나를 참 불만족스럽게 여긴다는 것을 자녀들이 다 느낍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그 부모의 어떤 부정적인 기대 이런 것들에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서로 악순환의 그런 관계 속에 사이클 속에 들어가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모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정말 주관해 주실 것을 믿고 맡기고 오랫동안 기다려주는 것. 그래서 돌아온 탕자를 품어줬던 그 부모와 같이 항상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언젠가 하나님한테 돌아올 거야 라는 믿음과 신뢰를 줄 때 그럴 때 그 자녀들이 마침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협박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들을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자녀들에게 그 신뢰를 주고 부모님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 가족관계를 이렇게 증진하는 방법들을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ABC 모델입니다. A는 어튜먼트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피아노 줄 조율하고 바이올린 줄 조율하고 그러듯이 뭔가 이제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서로 부모님이 자녀한테 아니면 부부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알려고 하고 그 감정을 내가 공감해주고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가 왜 저럴까? 저 감정이 뭘까? 하면서 나를 좀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공감의 표현을 해주고 그 사람이 한 말을 재진술해주고 이런 것들이 그 조율해주는 과정입니다. 아이가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넘어졌으면 아플 거 아니에요. 아픈 반응은 자연스러운 건데 아이가 넘어져서 울면 괜찮아 울지 마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 그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럼 아이는 혼란스러워요. 나는 아픈데 왜 괜찮고 아프지 않다고 저럴까 이렇게 혼란스러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가 아픈 거를 그냥 인정해 주는 거 거기에 너 아이고 아프구나 넘어졌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해주는 거 그게 이제 조율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은 자기의 내적인 경험 있죠. 내 경험과 외부 체계, 그 부모님이죠. 엄마든 아빠든 외부 체계의 경험이 일치되는 어떤 그 균형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느끼는 게 엄마가 느끼는 거랑 이게 비슷하구나. 이게 B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C가 이루어집니다. C는 서로 더 결속력이 강화되는 거죠. 내가 느끼는 것과 엄마가 반응해 주는 것이 이게 이제 균형을 이루게 되면 둘이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이 A, B, C가 일어날 때 서로 관계가 더 좋아지겠죠. 아내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그 기분이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좀 탐색도 해주고 공감도 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아내가 뭔가 일이 안 풀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남편이 그것을 자꾸 해결해 주려고 그래요. 당신이 또 지금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 일이 또 일어났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다음에 저렇게 해라. 뭐 이런 또 이렇게 또 조언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아내는 들으면서 기분이 더 나빠져요. 사실은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남편이 알아주기를 바래서 얘기를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남편이 오히려 또 한 번의 비난과 또 잔소리 같은 그런 반응을 하니까 나와 남편과 지금 균형이 오히려 깨지고 그리고 결속도 더 깨지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겠죠. 이런 것들이 사실 가족관계 안에서 사실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부부관계 속에서 이 A, B, C 먼저 상대방의 그런 입장을 공감해주고 재진술해주고 감정을 읽어주고 이런 작업들을 먼저 해주고 그리고 내가 조언을 하고 싶더라도 그 다음에 해주는 게 훨씬 관계를 해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투사적 동의시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먼저 투사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투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사는 일방적인 현상이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해요. 그러면 저 사람도 날 싫어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짝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를 한번 보기만 해도 저 사람도 날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잘 일으키게 되는 게 바로 이 내 감정을 투사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구나 친절하게 이렇게 웃어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내 감정이 투사돼서 그 사람도 날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근데 이제 투사적 동의시는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현상에 그치지 않고 이건 쌍방적입니다. 이게 쌍방적이기 때문에 관계가 좋아지려면은 굉장히 더 많이 좋아지고요. 관계가 나빠지려면은 계속 나빠지는 게 이 투사적 동일시입니다. 그래서 투사적 동일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냐면요. 먼저 긍정적 투사적 동일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좋아해요. 그러면 제가 좋아한다는 어떤 그런 언어적인 표현이나 비언어적인 표현이 그 사람한테 이제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상대방도 내가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면 내 어떤 그런 호의적인 감정, 내 또 호의적인 언어 이런 것들이 그 사람한테 전달되면서 그 사람의 어떤 반응을 유도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호의적인 인사를 받은 그 사람은 내 안에서 호의적인 반응, 호의적인 감정이 이렇게 유도되고 이렇게 조절돼서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도 네, 안녕하세요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반응하는 그래서 좋은 감정을 되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 안녕하세요 하고 웃으면서 인사했던 그 좋은 감정을 전달했던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역시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내 그 좋은 감정이 더 확인되고 더 강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감정을 투사하고 투사된 감정에 동일시된 그런 반응을 돌려주고 이런 것이 반복되면 서로 관계가 계속 좋아지겠죠. 근데 만약에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투사하고 그 감정에 동일시된 반응을 돌려주고 이러면은 계속 부정적인 그런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가 쉽습니다. 내가 만약에 자녀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뭔가 좀 못마땅한 게 있고 그래요. 그러면 내 감정을 자녀한테 이제 투사를 하게 되죠. 너 또 그 실수할까 봐. 너 뭐는 챙겼니? 너 또 그러면 안 돼? 이런 이제, 내 감정을 투사하는 그런 언어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는 알아요. 내가 또 이렇게, 뭔가를 실수할까봐 엄마가 걱정하는구나. 이러니까 그 감정을 내가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것과 동일시된 반응, 진짜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불안해지고요. 왜냐하면 엄마가 불안해하니까 나도 불안해지잖아요. 아이가 엄마의 감정을 받아들여서 나도 불안해지고 불안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또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런 불안한 데에서 오는 그런 반응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또 더 불안이 더 가중되고 이런 식으로 나쁜 감정이 그렇게 투사적 동일시에 의해서 지속되면은 서로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기가 쉽고요. 그래서 가족관계 안에서는 서로 긍정적인 감정을 계속 주고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투사적 동일시가 일어날 수 있는 관계여야 가족관계가 계속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안에서 또 관계를 증진시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요, 가족이 특히 이제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각자 자기의 미해결 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이의 어떤 행동을 보면 굉장히 화가 나요. 그거는 아이의 이슈라기보다 내 이슈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정말 컨트롤이 잘 안 되게 감정이 격하게 올라올 때는 이 감정이 뭔지 자기를 좀 돌아보고 이거를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 아이 탓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싫어하는 상대방의 어떤 행동을 보면 내가 감정이 통제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격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무조건 상대방 탓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이 관계가 좋아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 내가 또 언제 이렇게 감정이 격해지는지 그것과 비슷한 때가 언제 있는지 한번 시간을 거슬러 가면서 자기의 기억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애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이렇게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내가 또 언제 이렇게 화가 나지? 하고 한번 자신의 이제까지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쭉 돌아서 가다 보면 10대 때 또 더 어릴 때 또 더 어릴 때로 초기 기억까지 그게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억 속에 내가 사실은 굉장히 분노했던 그런 경험도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표출을 못했을 수도 있고요. 내가 굉장히 상처 입었던 그런 경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그 상처를 싸매주고 뭔가 위로받고 해소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그냥 꼭 눌러뒀던 그런 기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평소에는 이렇게 눌러놓고 있기 때문에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는데 지금 이제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배우자나 내 아이가 그 기억을 사실은 자극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명시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어떤 암묵적으로 내 몸은 기억하고 있고 내 기억 저 깊숙이에 뭔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들이 이 아이나 배우자의 그 행동 때문에 사실 자극돼서 내가 그런 격한 반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명시적으로 기억나고 있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 안에 내 몸이 기억하고 있고 그런 내 감정이 기억하고 있는 그런 기억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 미해결 과제를 지금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가족관계를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미해결 과제를 풀어가는 데에는 그 옛날의 기억 속에 그 파묻혀 있었던 그 경험 속에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나를 용서해야 될 수도 있고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과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감정들을 토로하면서 자신을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어쩌면 부모를 용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를 용서하는 과정, 그는 용서는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부모를 용서하고 내 다른 중요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화해는 쌍방적입니다. 양쪽이 각자 한 발씩 나와서 I'm sorry, that's okay, 괜찮아, 미안해 이런 과정들을 해나가는 게 화해라면 용서는 상대방이 미안해 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일방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더라도 내가 돌아가신 부모님을 용서하고 다시 그 과거에 매이지 않고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이렇게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관계를 증진하는데 이제 또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요, 세대 간의 연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대 간의 연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는
그 부부는 부부간에 가장 강력한 그런 유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근데 부부가 이렇게 서로 한 단위로서 이렇게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하면 그 중에 한 부모가 자녀랑 자꾸 그런 유대를 형성하려고 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부모가 이렇게 자녀랑 부부관계에서 있었어야 되는 그런 유대관계를 자꾸 유지하려고 하는 게 이제 세대 간의 연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형성되기 쉬운 게 이제 삼각관계입니다. 삼각관계라는 것은 두 사람이 어떤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불안이 야기되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불안하고 불편한 것들을 회피하려고 제3의 대상이나 제3의 인물을 끌어들이는 것을 이걸 삼각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많이 일어나는 것이 남편분들은 아내랑 이렇게 늘 싸우거나 갈등이 유발되는 게 힘드니까 밖에서 늦게 들어온다든지 밖에 누구 친구를 삼각관계 안에 끌어들이고 아니면 일을 끌어들여서 이제 집에서 아내랑 부딪히는 걸 줄인다든지 어떤 분들은 교회 활동을 삼각관계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불편한 갈등을 좀 우회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또 아내분들은 또 많이 하는 삼각관계가 바로 자녀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남편과 이렇게 유대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하니까 어떤 면에서 자녀들을 그 남편의 자리에 이렇게 놓는 것처럼 정서적인 남편처럼 그렇게 자녀와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자녀들은 사실 독립적인 존재로 이렇게 엄마로부터 이렇게 분리된 존재로 성숙하게 그렇게 자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엄마와 세대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엄마와 이렇게 삼각관계를 이루게 되면 자녀들은 엄마 안에서 자기가 분리 개별화된 어떤 개별적인 존재로 이렇게 자라가기보다 엄마의 어떤 정서적인 그 또 다른 그 남편과 같은 어떤 그런 유대감을 건강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형성하기도 쉽고 또 때로는 딸들 가운데 그러기가 쉬운데요. 또 엄마의 카운슬러 역할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아까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또 부모와 현상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러면서 자녀들이 자기의 유년기가 사실은 상실되는 거죠. 그 어린아이가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때는 그 나이 또래의 그런 고민들을 하고 그 나이 또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벌써 어른들의 삶에 너무 빨리 노출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해야 되는 부부 갈등을 걱정을 해야 되고 엄마를 걱정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충실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 그게 결국 독립적인 존재로 자라가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결국 또 미성숙한 아이로 자라가게 되고요. 그런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면서 어떤 경우는 그게 싫어서 굉장히 더 독립적인 그런 형태를 띠는 식으로 반항적인 그런 형태를 띠는 식으로 그런 행동들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굉장히 이렇게 순종적이고 마마보이, 마마걸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의존적인 그런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요. 이렇게 너무 과하게 독립적인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도 결국은 엄마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면은 진정한 정말 건강한 그런 독립이 아니라 정말 의존성이 여전히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대 간의 연합이나 삼각관계는 결국 자녀를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잠시 그렇게 문제를 좀 회피하고 우회하려고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고요. 부부는 문제를 직면해서 둘이 해결해야 됩니다. 둘이 관계를 증진시키든지 둘이 해결을 해야지 이걸 자녀를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지 능력이 좀 아직 어린 그런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부부 관계를
내가 개선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부관계는 자녀가 보는 그 측면에서만 사실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 않거든요. 자녀들 앞에서 싸울 때는 자녀들은 마치 나 때문에 싸우는 것 같고, 내가 공부를 조금만 더 잘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안 싸울 것 같고, 뭐 이런 모습들만 보기가 쉬운데요. 사실 부부관계는 더 깊고 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녀는 이거를 자기 편에서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하다 보면 자녀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고요. 또 자녀들은 태생적으로 부모 중에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충성심이 분열되는 그런 이제 혼란스러움을 또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녀들한테 안겨주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죠. 그래서 부부 문제는 부부가 꼭 직면해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안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가족관계는 순환적인 인과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환적인 인과관계는 직선적인 인과관계랑 대비되는데요. 직선적인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것입니다. 근데 순환적인 인과관계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원인과 결과를 참 구분하기가 어려운 게 순환적인 인과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 아내가 잔소리를 하는 것인지, 아내가 잔소리를 하니까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것인지, 이걸 규명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규명하는 것이 두 사람의 관계를 증진시키는데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갈등을 일으킬 때 누가 먼저 이 갈등의 원인 제공자인지 그걸 가지고 싸우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싸우면 끝없는 싸움이 되기가 쉽다는 거죠. 이게 형제 간의 다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잘못 개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누가 먼저 이걸 시작했는지 그 원인을 자꾸 규명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형제 간에 오히려 갈등이 더 깊어지기도 쉽습니다. 형은 동생이 자꾸 약 올려서 이제 때렸는데 때린 형만 혼내보세요. 그러면 때리는 이제 행동이 이제 그 원인이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형 입장에서는 동생이 자꾸 형을 형 대접을 안 하고 뭔가 감정을 유발되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누가 먼저 했느냐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편을 들게 되는 것처럼 되니까 오히려 형제 관계가 더 안 좋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간에 다툼이 있을 때 부모님들이 개입을 할 때는 누가 먼저 이 싸움을 시작했는가 쪽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둘이 갈등 상황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걸 인정한 상태에서 서로의 의견을 표명하고 서로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게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둘이 갈등을 통해서 성장하는 걸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고 감정을 표출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갈등을 통해서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삼는 것이 훨씬 부모가 잘 개입해주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관계에서 부모가 그 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둘이 갈등을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족관계를 증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의사소통 기술입니다. 의사소통은 이제 말하기와 듣기가 있죠. 그때 듣기가 더 말하기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자기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었다는 표현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은 게 그냥 나 혼자 들었어 하고 이제 끝나면은 상대방은 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게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꼭 들었다는 그런 표현을 해주는데요. 그 들었다는 표시가 바로 재진술 해주고 상대방이 한 말을 내 말로 바꾸어서 다시 반복해서 해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감정을 읽어서 공감의 표현을 해주는 거. 그것이
내가 들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당신이 굉장히 화가 났구나. 네가 굉장히 불안했구나.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을 가족 간에서 들었다는 표현들을 먼저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할 때는 나 대화법을 써서 자기의 전하고자 하는 것들을 전하는 것이 훨씬 관계를 좋게 합니다. 나 대화법과 이제 대비되는 것은 너 대화법인데요. 너 대화법은 상대방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상대방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나 대화법은 당신이 이렇게 연락 안 하고 늦게 들어오니까 내가 굉장히 걱정이 되고 굉장히 속상했다, 섭섭했다, 뭐 이런 내 감정,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 대화법을 쓰면 당신 또 이렇게 연락도 안 하고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 뭐 이렇게 이제 너 대화법을 쓰면 상대방은 그 말을 들으면 이제 방어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공격을 한다고 느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이제 방어를 하는 게 사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안한 마음이 있다가도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나 기다리라고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굉장히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더 이제는 싸움이 격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감정이 상하기 쉬운 말일수록 너 대화법보다는 나 대화법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훨씬 관계 증진에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싸움을 시작하면은 과거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작은 어떤 행동이었었는데 지금의 그 사소한 어떤 일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대전쟁을 치르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행동은 좀 구분하는 거, 이것도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우리가 훈계하고 그럴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이들한테 그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 아이 자체, 그 사람의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가 굉장히 자존감이 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밖에서 들어오면은 반드시 손을 씻으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이가 또 손을 안 씻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부모님들 굉장히 그런 건강 이런 거 신경 쓰실 때인데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듣고 또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 나가기 쉬운 반응이 너는 왜 그렇게 엄마 말을 안 듣니? 뭐 내지는 너는 왜 그렇게 게으르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에 대한 어떤 지적과 공격으로 이렇게 발전하면은 그 아이로 하여금 나는 이런 사람, 이렇게 엄마로부터 주어지는 메시지를 자꾸 내재화하면서 결국은 나는 말 안 듣는 애로 엄마가 보는데 뭐 이러면서 더 말 안 듣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기가 쉽고 그런데요.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 그냥 그 행동에만 현재의 그 행동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풍육이나 이런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가 손을 엄마가 너한테 씻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네가 또 손 씻는 걸 또 잊어버렸네. 아유 엄마가 좀 네가 손 씻는 걸 보면은 더 기쁘겠다. 이렇게 좀 나대화법을 사용해서 아이한테 그 행동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면 훨씬 관계가 또 좋아지고 의사소통도 더 잘 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화에는 이렇게 의사소통 가운데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화하는 그 과정, 대화하는 말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 내용은 옳은 말일지라도 굉장히 상대방 마음을 참 다치게 하고 정말 상대방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이면 그게 옳은 말이라도 그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방식을 더 신경 쓰면서 이야기해야 될 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관계 안에서 부모 자녀 관계 또는 부부관계 안에서 서로 이렇게 감정을 알아주고 공감하는 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정말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요. 굉장히 자기애적인 사람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면은 취약해서 부부 가운데 한쪽이 이런 쪽에 속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으로부터 굉장히 공감받고 인정받고 이런 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충족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래서 상대방은 더 굉장히 이용당하고 착취당하고 이런 느낌이 들고 막 그럴 수 있는데요. 상대방의 그런 취약함,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공감해 주면서 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한계 설정입니다.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사실 취약하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어떤 구조가 굉장히 이렇게 건강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런 심리 구조가 이렇게 다시금 재형성되고 그러려면 누군가 대상이 이렇게 잘 공감해 주면서 또 적절하게 좌절의 경험도 안겨주는, 그러니까 뭔가 이거 안 되는 거는 또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한계 설정, 좌절의 경험을 줄 때,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는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또 막 화를 내고 막 감정을 막 격하게 바라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 감정을 또 받아주면서 또 안 되는 건 또 안 된다고 하고, 이 과정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 그 사람도 더 내면이 좀 성장해 가고 부부관계가 좀 더 원활하게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건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먼저 잘 공감해 주고 뭔가 감정을 읽어주고 그렇게 해서 A, B, C도 일어나고 이러지만 또 자녀한테 안 되는 건 또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어떤 한계 설정을 또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또 그 자기 감정 조절을 하고 이런 것들에 굉장히 취약한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아이들로 또 자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공감과 한계 설정은 함께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먼저 해야 될 것은 항상 공감입니다. 공감해주고 이렇게 감정을 읽어주고 그러고, 그런데 이거는 안 돼. 이렇게 하면은 뭐 아이메시지를 쓰면서 엄마가 참 마음이 아프다, 뭐 내지는 뭐 이런 식의 어떤 적절한 한계 설정을 해줄 때 아이들이 점점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심리적인 그런 구조도 점점 건강하게 견고하게 자라갈 수 있고, 또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상처 입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또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상황 때문에 참 많이 불안해하고 가족들이 또 모여있는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가족은 이렇게 모여있는 시간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족은 이렇게 가족이 모여있는 시간이 더 관계를 악화시키고 굉장히 어렵다고 또 호소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사실 교회와 가정에서 서로 힘을 합쳐서 이 불안하고 우리를 참 우울하게 하는 이런 상황을 잘 이겨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서로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긍정적인 감정들을 서로 주고받고 이런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제 영상들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기를 참 서로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잘 지체들을 돌아보고 또 가족 구성원들을 잘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서로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